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자유의 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책이 나와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저자와 함께 대화를 나눈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처음 이 책을 기획할 때는 이제 책 제목을 자유의 나침판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이 책을 기획하면서 배진영 우리 편집장님하고 같이 기획회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 그 어떻게 이 내용을 구성하고 역사 속에서 그 에피소드를 찾고 저자를 구할 것이냐라는 것을 같이 협의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같이 의논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자유의 나침판, 자유의 7가지 원칙이라는 책 제목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디냐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현실적 바탕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교본이 지난 선택할 자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읽었었던 자유에 관한 접근, 이런 부분을 같이 이해하면서 저희 자유여본이 내놓은 선택할 자유도 윤문에서 새롭게 된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금 자유라는 화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지를 같이 생각하는 그런 기획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책을 이제 기획을 했는데요. 함께 그 가는 방향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북두칠성처럼 분명히 아주 먼 곳에 우리가 방향 지향할 점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어떤 포인트로 그걸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는지는 또 현실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7가지로 원칙을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이라든가 개인의 자유, 소유, 그다음에 시장의 관점, 그다음에 정부에 대해서 법으로 제약되는, 그래서 제한적 정부, 뭐 개방성,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어서 그 이슈별로 구체적으로 자유는 어떻게 구현되고 그 자유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자유를 어떻게 확대해 왔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도록 같이 기획을 했고 또 잘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작품이 마지막 작품은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자유교훈과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책이나 또는 내용물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저자들과 함께 같이 우리 현 사회에서의 숙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또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 자유의 7가지 원칙을 또 저술하신 우리 많은 지식인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원칙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조금 더 현실적인 주제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아마 글을 또는 뭐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유교본이 앞으로도 이런 그 자유에 관한 구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올해는 특히 국회에 관계된 입법 활동을 감시하는 활동을 이제 올해부터는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광영 실장님이 새로 우리 자기여본에 같이 들어오셨고 해서 그런 스태프들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입법 활동, 감시 활동을 포함해서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계속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좀 뜬금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됐네요. 전혀 발언을 할 계획이 없었는데
여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의 7가지 원칙 책 출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고하신 많은 작가님들,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 자유기업원을 보면 아주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네, 적폐청산하면서 문재인 정권 출발하고 뭐 촛불 시위 그 난리를 겪으면서 야, 이게 이러다가 자유기업은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역경을 아주 훌륭하게 극복을 해서 다시 부활하는, 다시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주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자유기업원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개인의 자유, 재산권, 이것은 우리 한국인에게, 특히 조선인들에게 이건 금기예요. 그런 말을 하면,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은 이건 몹쓸 인간들인 거죠. 근데 그 사상을,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과 이게 지켜져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나라가 제대로 흥한다 라고 하는 말을 내놓고 하기 시작한 조직입니다. 좌파들, 사회주의자들은 직업적 혁명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직업적 혁명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그래서 북한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를 만드는 것을 필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또 그걸로 요즘에는 뭐 밥도 많이 벌어먹고 살지요. 돈도 잘 벌더라고 그런 거 하면서. 직업적 혁명가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사람, 재산권을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 사회에 전파하면서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교수님들 중에 극히 일부분, 복고일 선생님은 직업적으로 그런 글을 쓰셔서 그걸로 본인의 생계도 해결을 하셨죠. 아주 특이하신 분인데, 그런데 조직이 여러 명이 모여서 이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것, 이걸 직업적으로 하는 일은 자유기업원이 처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조직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조직이 없어질 뻔 하다가 다시 부활을 하고 이렇게 다시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승만 말씀도 하시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김구 말씀도 하시고, 한국인에게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역설적인 거예요. 한국인들은 자유를 주면 그 자유를 뒤집어 엎을 궁리부터 합니다. 그래서 자꾸 북한 같은 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인들이 자유를 가지고 뭔가 뭉쳐서 하는 일의 궁극적인 방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그렇게 못하도록 막아놓은 그 권력, 그 일종의 자유 독재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한국인들은 이승만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 중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땐 100만이 안 돼요. 5천만 중에. 아무리 많이 잡아도. 왜? 이승만은 미국 사람이거든요. 이승만의 생각은 미국인의 생각이고 이승만의 생각은 프로테스탄트의 생각인 거예요. 한국인의 생각을 대변하는 사람은 김구 같은 사람이죠.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민족이 중요한 거야. 어떻게든 우리가 얼싸안고 같이 가야 되라고 하는 것에는 모든 한국인이 다 동조하지만, 이승만처럼 네가 잘해야 돼,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도저히 한국인들이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고, 한국인들 중에 이승만을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계몽된 사람입니다. 배민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혁이 아니고 계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정말 계몽이 필요한 거다. 이거는 제도는 특히 민주주의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제도가 만들어져 가는데, 지금까지 한국의 자유의 제도는 이승만 또 박정희 같은 사람에 의해서 자유 독재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여기에 의해서 자유가 유지되어 왔었는데, 이걸 피해서 민주주의를 하더라도 자유가 유지되려면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행동을 시작한 것이 자유기업원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성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에 계신 분들,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한 10,000명은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 자유기업원의 사상에 동조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유기업원이 설득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최소한 10,000명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 중에 여러분들은 꽂히시고요. 네, 그런 자리에 제가 나와서 이렇게 느닷없이 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네,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자유의 7가지 원칙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숭실대 조성보입니다. 이 자유라는 게 말은 참 자유롭고 쉬운데 구체적으로 뭐냐 그럴 때 할 말이 잘 안 나와요. 컨텐츠가 상당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딱 수업 시간에 얘기할 거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재산권 문제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토픽이 아닌가.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재산권을 어떻게 인포스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철조망 문제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조망은 좀 부정적입니다. 사람 나누고 포로 수용소나 있고 이산가족 만들고, 그런데 사실은 철조망이 이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래지디 오브 커먼스, 공유제 비극 얘기를 많이 할 때 전형적으로 드는 예가 이제 인클로전 무브먼트, 영국의 종액운동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양모가 많이 필요해지니까 사람들이 동네마다 양을 많이 키우게 되고, 그러니까 남의 동네 양들이 와가지고 다 우리 동네 와서 풀 뜯어 먹으니까 못 오게 이제 막아야 되겠다. 우리 동네 풀밭이 다 황폐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국에서는 담을 쳤습니다.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땅이 이렇게 넓지가 않으니까 담 치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었지만, 신대륙은 달랐어요. 신대륙은 이 남의 동네 소떼라든지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를 못 들어오게 담을 치려는데, 담을 칠 것 자체가 아예 돈이 너무 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링컨이 1862년에 홈스테드 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부로 안 가니까 서부로 좀 가라고 5년 동안 서부에 가서, 그러니까 먼저 가면 됩니다. 먼저 가서, 그러니까 가겠다고 서약만 하면 돼요. 가고 5년 동안 살면은 160에이커의 땅을 공짜로 줬어요. 어마어마한 땅이죠. 근데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 가가지고 고생하고 그럴 생각에 뭐 이거 잘 안 되는 거죠. 이때 등장한 발명품이 철조망입니다. 우리가 바브드 와이어라고 그러는데, 1867년 오하이오의 루시앤 스미스라는 사람이 발명했는데, 실제 개량품은 일리노이의 이제 조셉 글리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게 선풍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첫 해는 51km 정도 생산됐는데 6년 있다가 42만 3천 km, 어마어마하게 팔리기 시작했죠. 왜 이렇게 팔렸느냐? 일단 쌌습니다. 철사 이렇게 비비고 와서 만들면 되는 거고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공기보다 가볍고 위스키보다 강하며 먼지보다 값싸다. 그러니까 가면서 자기 땅을 지킬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되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서부로 대량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부 개척이 그래서 이루어진 현실적인 가장 중요했던 도구는 철조망이다.
이 철조망은 미국 신대륙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팜파스, 호주, 남아프리카 이런 데도 많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콜럼버스, 마젤란, 바스코 다가마가 활약했던 지리상의 발견 시대를 실제로 경쟁력 있는 농업과 목축의 시도로 바꿔놓은 것은 철조망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공유제의 비극을 설명하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학생 둘이서 맥도날드에 갑니다. 전형적으로 시키는 메뉴가 빅맥 2개, 라지 프렌치 프라이 하나, 콜라 2개입니다. 라지 프렌치 프라이는 가운데 놓고 콜라는 입에 빨고 손에 햄버거 들고 있습니다. 뭐가 제일 먼저 없어질까요? 프렌치 프라이가 제일 먼저 없어집니다. 먼저 먹는 놈이 인자기 때문에. 공유제의 비극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권철입니다. 아마 이 재산권 관련된 챕터에서 다른 분들은 뭐 좀 이론적인 건가, 이론적이거나 아니면 그 다른 것들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저는 그 사례,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어떤 사례에 대해서 이제 썼기 때문에 그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9세기 말, 그러니까 1890년대에 비숍이라는 그 여성이 당시 조선이죠. 조선에 와가지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자기 느낀 그 소감을 씁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한양에 이제 또 당도를 해가지고 보면은 그야말로 온통 길거리는 뭐 지저분하고 뭐 똥오줌 오르막 범벅이 돼 있고 거기서는 이제 온갖 피부병에 걸린 개와 돼지들이 뒹굴고 있고 거기 홀랑 빨가벗은 아기들이 거기서 같이 또 뒹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신체가 좀 젊은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남자들은 하는 여럿이 빈둥거리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무슨 이런 족속이 세상에 다 있냐라고 그 비숍 여사는 자기의 그 처음 느낌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희망 없는 족속이다. 그런데 이제 이 비숍 여사가 연해주라는 데를 또 방문을 합니다. 거길 가보니까 한 동네를 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동네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정리가 돼 있고 사람들이 열심히 생업 활동을 하고 있고 잘 살고 있고 한국에 있는 어느 고관 대작보다도 잘 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비숍 여사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게 세상에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보니까 자기가 쭉 관찰해 본 결과 조선에서는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전혀 보장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것이고 반면 연해주에서는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잘 보존되고 있더라라는 것이 그 비숍 여사 관찰한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책에도 썼지만은 그 연해주에 사는 조선 사람들의 모습에 이제 충격을 받고 비숍 여사가 자기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나는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열등한 민족이 아닌가 의심한 적이 있고 그들의 상황을 가망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것 연해주에서 내 견해를 수정할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한국인들은 번창하는 분홍이 되었고 건면하고 훌륭한 행실을 하고 우수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변해갔다. 이들 역시 한국에 있었으면 똑같이 근면하지 않고 전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한국인에 대한 그 비숍 여사의 최종 평입니다. 한국인은 길이 행복하고 번영할 민족임에 틀림이 없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다. 그것은 생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행해지는 모든 개혁은 한국인들의 이 절박하고 자연스러운 갈망에 초점을 맞춰 할 것이다.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까지도 제시를 해줬죠. 자, 이 비숍 여사의 결론의 현대판 버전이 바로 대한민국과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택한 대한민국과 그다음에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택한 북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능력 있고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지만 경제 체제에 따라서 또는 경제 질서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잘 알려줬죠. 그래서 결론은 사유재산이 일으키는 기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경제 사유재산에 기반한 경제 질서가 우리 경제 번영 및 자유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 그 비숍 여사가 쓴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임종화입니다. 아마 제 페이지가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오늘 지금 확인을 했는데 갑자기 제가 그 불려 나와서 말씀을 하게 돼서 영광이기도 하지만 참 떨리기도 합니다. 제가 그 맡은 챕터는 이제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우선 이제 요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유럽 경제사를 볼 때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대상을 서브컬처로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 한번 잘 우리 특히 이제 젊은 학생분들 제 세대나 저보다 이제 좀 약간 이제 밑에 세대 학생분들 보면은 로스차일드를 이게 음모론으로 먼저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르네상스 이후에 요 유대계 가문이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요 유럽이나 자기네들이 이제 식민지를 진출을 했던 그 금융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음모론을 먼저 받아들여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야곱 푸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많이 요 책이 이제 자본가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와서 다행히 이제 야곱 푸거가 알려지다 보니까는 이제 요 로스차일드가 제대로 보이고 또 이제 유럽의 이제 요 금융 네트워킹을 최근에 다시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책에서도 이제 이번 자유의 나침판에서도 많이 다루기는 했지만 요 자유의 7가지 원칙에서 다루기도 했지만 18세기가 넘어가면서부터 사실상 청나라와 유럽이라고 하는 게 확연히 갈린 이후에 그 바탕에는 15세기 르네상스 이후에 재산권의 확립이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서유럽에서 이게 이제 탄생이 되고 어떻게 서유럽에서 더 이제 이 16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요 만들어지냐가 굉장히 이제 이 책에서는 아주 그 자세하게 우리 남정욱 그 교수님도 여기에다가 책을 쓰기는 했는데 16세기, 17세기 우리가 동양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9세기 때 2차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게 무기의 발달과 함께 이제 요 중앙아시아와 요 청나라 문명을 무너뜨렸다라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인문사회과학적으로 15세기 때가 가게 되면은 훨씬 더 세밀한 부분으로 요 서양 유럽이 동아시아나 요 중국 문명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이 과학의 엄청난 발견의 결과물로서 산업혁명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획기적으로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가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혁명으로 이제 그 수조권 가지고 많이 이제 장난치다가 이제 그 루이 16세가 완전히 망쳐먹었죠. 그렇게 이제 두 갈래로 이제 갈리는 이 엄청난 이 갈림길에서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을 박탈해 버렸기 때문에 몰락을 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2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로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추가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 특허라고 하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문명이 팽창이 됐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참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서유럽이라고 하는 별로 크지도 않았던 문명이 어떻게 지구 절반, 3분의 2를 집어삼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재산권의 확립이라고 하는 게 우리 경제사에서 특히나 이제 이 자유주의 이 경제를 연구하시는 우리들에게 우리 이제 여러 이제 학자분들이나 이 언론인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하는 것, 요 자유의 7가지 원칙에서 여러분들
다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책 10권씩, 20권씩 꼭 사주시길 바라고요. 예, 저는 이만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이 자유의 7가지 원칙에 제 글을 보탤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럽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탠 두 글은 두 개 이제 그 글들은 모두 제가 계속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던 하나의 어떤 주제인 개인주의에 관한 제 관심이 녹아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냥 이렇게 지금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사 교사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이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받고 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얼마만큼 이렇게 성숙한 개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계속 해가 바뀌면서 솔직히 말하면 좀 비관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학생들한테 이렇게 뭔가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솔직히 말하면 점점 개인이 실종되어 나가는 집단의 힘과 국가의 어떤 역할이 점점 더 환영받고 더 그쪽으로 기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 그 개인주의에 대한 제 어떤 관심이 갈수록 더 처음엔 사실 그냥 제 답답한 마음에 뭐 개인주의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했던 게 지금은 이 한국 사회를 기울어가는 한국 사회를 다시 레스토레이션 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주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 사회는 애초부터 개혁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개몽이 필요했던 사회였다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이 실종된 그런 사회이고 이걸 다시 정상화 시키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60, 70, 80년대까지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도 바른 길을 이렇게 6.25 전쟁을 겪고 나서 뭐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개인의 어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집단적으로 체험하고 산업화를 통해서 뭐 근면자조 협동하지만 사실 그 근본 정신은 개인주의, 그 자조라고 하는 게 인권하고 다른 거잖아요.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거.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가던 게 이제 87년 이후에 어떻게 된 게 이제 지금 최근까지 한 20년 넘게까지 집단주의화되고 국가가 점점 그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학생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책을 쓰기도 하면서 뭔가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개인주의의 중요성을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개인주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서유럽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발언하신 많은 분들이 자유주의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결국 근본에는 개인의 어떤 기본적인 소유권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사상적, 윤리적 자율성과 책임성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편의 글을 보탰는데 하나는 이제 조선 민사령에 관한 글이고요. 이거는 이제 글을 쓰게 된 게 학교에서 이제 한국사를 수업을 하다 보면 이 한국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교과서부터 잘못되어 있죠. 우리나라 한국사 일제 시대의 어떤 그 시대 규명 자체가 조선총독부의 정책은 착취가 그 본질이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다 틀립니다, 사실. 조선총독부의 그 정책의 본질은 착취가 아니라 동화죠.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뭔가 선과 악, 착취와 수탈 이런 어떤 억압과 뭐 저항 뭔가 이렇게 굉장히 서사시적인 이런 뭔가 이렇게 판타지적인 그런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거에 제가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민족 간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자유가 조선시대 이래로 우리 민족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해 본 적이 있었는가. 아이러니하게 한국 역사에서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의식이 자라나기 시작한 시발점이 된 사건이 조선 민사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총독부가 실시했던.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그 글을 낸 게 이제 19세기 영국의 의료 시장과 개인주의인데
이것도 역시 제가 여기 이 글에서 날리지 마켓, 지식시장이라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 이건 원래 이제 경제학에서 마켓플레이스 오브 아이디얼스 해가지고 이런 사상의 자유, 이렇게 생각들 간의 컴페티션을 통해서 이 사상의 어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제학자들이 많이 이제 토론해 왔는데, 저는 제 관심이 또 영국사이기도 하고 또 의료사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런 19세기 영국, 지금보다 19세기 영국은 가장 찬란했던 시대였죠. 영국사에서 그 시대의 하나의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생각의 자유와 어떤 그런 것들이 만연했던 19세기 중반의 의료의 어떤 그 영역 안에서 얼마나 그런 것들이 의료 역사를 발전시키고 영국 역사의 어떤 굉장히 찬란한 순간을 만들어냈는지를 담은 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 글을 통해 가지고 이 귀한 책에 동참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을 느끼고요. 또 많은 그 귀하신 또 훌륭하신 분들을 오늘 실제로 뵙게 되어서 또 굉장히 반갑고 영광스러운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또 기업원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게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죽음과 세금인데요. 사실 세금의 문제는 결국은 자유를 위한 조세 조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이제 불행한 일이기도 하지만 세금 징수 기술은 거위의 털을 뽑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해서 큰 곤욕을 치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세금 징수를 바라보는 권력자의 시선은 이 말과 이 관용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권력자들의 어떤 특권 그리고 향락이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이 줄다리기는 영원히 아마 끊임없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독립도 결국은 자유를 향한 조세 조항에서 시작됐고요. 근대 국가가 성립된 이후 이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팽창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견제하고 또 자유시민의 권리를 되찾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아마 여기 기업원 그리고 여기 계시는 자유 전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정욱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반가운 분들을 뵈니까 너무 좋고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혀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개방 자유무역에 대해 쓰게 된 거는 그때 이제 남아있는 그 아이템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쉬워 보여서 고른 거였고요, 그냥. 그리고 어떤 걸 썼냐 하면은 왜 서양은 그 가난한 프롤레타리아 대륙에서 갑자기 유럽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대륙이 됐고 중국은 생성 이래로 단 한 번도 전 세계 GDP에서 25% 미만을 차지해 본 적 없고 대부분 50%까지 먹고 들어갔던 나라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전락했는가 이 두 가지 얘기를 갖다 썼습니다. 역사는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신비에 가득 찬 신의 작업장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데 다시 볼 일 있는 사람한테는 그 자연과학적인 필연하고 확률적 우연이 만나서 생긴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합니다. 자연과학적 필연은 그때 이제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가 항해술과 선박 만드는 기술이 발달을 했던 것이 이제 필연적인 것이고요. 확률적 우연은 그게 누구에게 일어났는가? 오스만 제국이 동지중해를 봉쇄해 버리니까 거기만 바다냐 지중해도 바다다 휙 나가버린 거가 갑자기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니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1492 콜럼버스 왜 또 그 1492년에 나갔냐? 1492년에 레콩키스타 해가지고 이슬람을 다 내쫓아버린 바람에 이사벨 여왕이 조금 한가해져가지고 그러면 전에 왔던 그 사람 다시 불러봐 해서 나간 것이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중국을 위한 변명을 하자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농업국가, 대륙국가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정화 함대가 무역을 하려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쓰긴 합니다만 구조적으로 중국은 대륙국가로서 무역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인구의 대부분이 농토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적절히 배합하는 문제를 전혀 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오래된 자기들의 사고방식을 이제 강요했던 거 그리고 아편 전쟁 때도 항복을 하라고 하니까 항복 문서를 들고 온 서양 열강들이 일단 황제 폐하한테
엎드려서 절을 한 다음에 한국 문서를 받아가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서양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의식이 뒤쳐졌기 때문에 좀 중국이 현재 이 꼴이 나다 생각하지 뭐 특별히 뭐 경제적으로 문제에서 생각은 하진 않고요. 그런 것들을 썼습니다. 아까 들어왔다가 제일 처음 본 게 리버티를 보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얼마 전에 딸이하고 같이 브레이브하트 영화를 보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저 아저씨는 왜 죽으면서 프리덤을 외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친절한 아빠가 아니어가지고 리버티 그럼 웃기잖아 그랬거든요. 귀찮아서요. 근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알프스 남쪽,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한 이 땅에는 프리덤이라는 단어가 없고 리버티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알프스 북쪽에는 리버티라는 단어는 없고 프리덤이라는 단어만 있죠. 그러니까 리버티는 생리적인 자유, 프리덤은 생리적인 자유, 리버티는 되찾은 자유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회복한 자유. 그래서 미국의 자유의 신상도 스태츄 오브 리버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리버티라는 단어 되게 와닿던 거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정말 50년 같은 지난 5년을 보내고 좀 사람답게 살다 보니까 갑자기 리버티라는 단어가 와닿아가지고 다시 되찾은 자유다 이런 느낌 들어가지고 그냥 뒤에 말도 안 된다 그냥 갖다 붙여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유의 7가지 원칙, 네, 이 귀한 책에 함께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우리 자유기업원의 최승로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책 출판에 함께 해주신 모두, 이제 자유기업원의 스태프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그 연구라든지 어떤 기념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구 선생 이런 분에 대해서는 맞죠. 뭐 박물관도 있고 연구도 많이 돼 있고 우리 또 친구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하면은 독재, 하야, 망명 뭐 이런 단어들만 띄엄띄엄 기억할 뿐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현재인데요. 얼마 전에 이승만 VR 기념관이 이제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이 VR 기념관 말고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념관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이승만 대통령 하면은 모자를 쓰시고 하얀 백발머리에 할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참 익숙하죠. 하지만 청년이란 단어와 이승만이란 단어를 조금 어색한 이 두 단어를 묶은 그 청년 이승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6살에 천자문을 다 떼시고, 도강이라는 종합시험에서 항상 장원을 하시고, 18세에 배제학당에 들어가셔가지고 6개월 만에 영어에 능통하셔가지고 영어 선생님이 되셨대요. 하지만 당시 청년 이승만이 매료되었던 것은 영어라기보다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자유라는 가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청년 이승만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도 헌신하시고 만민 공동회도 이끌면서 이제 투옥 생활도 하셨는데요. 그 투옥하는 그 시절 동안에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썼던 정말 방대한 그런 책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훗날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그 토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12년이죠. 제가 27살에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저도 제 스스로가 참 용감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23살에 이 감옥에 가셔가지고 그때 썼던 이 책들의 내용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와, 천재라는 그 말밖에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계셨는데 그 감옥에 있었던 청년 이승만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기회를 줬던 분들이 다름 아닌 선교사였다고 해요. 선교사들이 이 청년 이승만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은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된다. 빼내서 미국으로 보내고 활동을 하게 해야 된다라고 고종을 설득했다고 하죠. 그래서 고종은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주변에 없고 그래서 이승만을 미국으로 직접 파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 이승만이 당시 대통령을 만나기 불과 며칠 전에 가스라테프라 밀약이 이게 체결이 되면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 기회는 또 놓치셨다고 하네요. 하지만 당시 청년 이승만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고 외교만이 이 훗날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신념으로 그곳에 남아서 계속 공부를 했죠. 유학 생활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이 자유시장 경제를 토대로 한 대한민국이 설립된 데에는 이 이승만 대통령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 청년 이승만의 이 미국 유학 생활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의 미국 유학 시절에 정말 이 외교에 몸담았고, 정말 이 학문을 연구하는 것과 이 미국의 상류층과 교류하는 이 모든 것에 온몸을 던졌던 그 미국 유학 시절 덕분에 인천 상륙 작전도 있고,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도 있게 되고, 오늘날의 한 군사 동맹도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까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 청년 이승만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 건국 대통령에 대한 기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조금 더 또 점진적으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에 가로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 경영대 이웅희 교수입니다. 저는 전공이 그 경영 전략이라는 건데, 주로 이제 기업 성공 스토리나 그 이상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기업이 돈 많이 벌 수 있게 하는지 그거를 가리키는 학문인데, 사실은 가리키지도 못하고 기업들 가서 그냥 제가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 역사라든지 아니면 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철학적 고민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여기 계신 여러 학자분들에 비해서 좀 그 없을 수가 있어요. 전공 자체가 너무 좀 현실 위주고 그 실용 위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 글 의뢰를 받았을 때 4가지 주제 중에서 그래도 좀 그 제가 하는 것 중에서 제일 가까운 거를 고른 게 이제 플랫폼인데요. 사실 플랫폼에 대해서 좀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지금 기업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특히 플랫폼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느냐. 이런 게 사실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다가 강의를 많이 하고 반응도 제일 좋습니다. 플랫폼 전략 그러면 좀 섹시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보통 플랫폼 그러면은 경영 전략 쪽에서 얘기하지만 요새는 이제 규제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독점이랑 연관돼 가지고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좀 이슈인데, 이거를 어떻게 자유하고 연결시켰느냐. 뭐 억지로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큰 주제인 개방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과거에는 그 중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관시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휴대폰 안에 지금 지인들 한 몇백 명씩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자기 지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거래가 더 많아지고, 시장 경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뢰를 가진 그런 지인들 사이에서 거래가 점점 많아지고, 거래가 많아지면은 뭐 경제가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그 신뢰 범위를 어떻게 더 넓히느냐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시가 있어가지고 그 관시 범위 내에서 거래가 됐는데, 지금 중국에서 그 죄송합니다. 타오바오 같은 그런 큰 전자상거래 사이트, 이런 거에서 수조 원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타오바오 같은 데는 그러면 관시를 포기했느냐. 중국 사람들이 관시에서 거래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플랫폼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훨씬 더 많은 부가 창출되고 경제성장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거를 제가 네이찰 보츠맨의 신뢰 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쓴 글보다 이 책이 더 뭐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신뢰가 어떻게 이동이 됐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적 신뢰가 제도적 신뢰로 가고, 제도적 신뢰가 분산적 신뢰로 간다. 그래서 이제 옛날 신뢰는 지역적으로 있다가 이게 관시 같은 어떤 제도적인 걸로다가 정착이 됐다가, 이제는 그런 제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IT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분산적 신뢰로 돼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도 신뢰를 맺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뭐 이미 많이 경험하셨겠지만은,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뜸합니다만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여러분이 남의 집에 가가지고 자고, 또는
남들한테 자기 집을 빌려주고 이런 게 잘 안 됐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자는 거는 뭐 잘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집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잔다 그러면 재워주실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암만 제가 신뢰 있게 굴어도 친한 사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최 원장님한테 오늘 밤 좀 재워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연락하자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런 신뢰관계를 플랫폼이 부순 거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 모르는 사람, 그것도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외국에 있는 사람 집에서 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게 특급 호텔에서 자는 것보다 그렇게 자는 걸 더 선호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그게 이제 바로 플랫폼 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그러면 독점적인 효과도 뭐 일부 있습니다만은 사실 독점적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뭡니까? 아마존이 독점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물건 살 때 아마 아마존에서 살걸요. 왜냐면 아마존을 더 신뢰하니까. 다른 어떤 ABC라는 어떤 모르는 사이트보다는 그걸 더 신뢰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플랫폼과 신뢰, 플랫폼이 어떻게 신뢰를 분산적 신뢰로 확대를 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해서 부를 창출했는가 그런 측면에서 써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자유의 7가지 원칙 출판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이 한 꼭지 담당할 수 있도록 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제일 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자체가 재정개혁하고 연금개혁인데요. 이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사실 90년대에 이런 개혁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유기업원에서도 이런 스웨덴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또 잘 성공적으로 유지가 되어오고 있는 이런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벤치마킹으로 생각을 하고 또 뭐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이제 그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에 그 재정 준칙이 마련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목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재정 흑자 목표가 있고, 지출 상한 제도가 있고, 채무 고정 목표가 있는데요. 이제 뭐 이런 이제 그 재정 건전성 기조를 좀 효과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예산 편성할 때 재정 수지가 그 흑자로 관리될 수 있도록 뭐 GDP 대비 재정 흑자 비율 뭐 0.33% 수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 또 정부가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미리 상한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선 이상으로는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는 시스템도 마련을 하고 있고 또 채무 고정 목표라고 해서 그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한 35% 수준으로 설정을 하는 그런 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국가별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고 해서 이게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60%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타이트한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90년대 후반에 마무리된 개혁인데 예전에는 스웨덴 구연금 제도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런 이제 90년대 개혁을 통해서 낸 만큼 받는 구조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또 좀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이제 자동 재정 균형 장치라는 게 도입이 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연금 수급액이 그 픽스가 되어 있지 않고 상황이 좀 안 좋아지거나 뭐 경기 침체가 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면 지급액이 감소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재정 준칙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른 개혁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기본적인 원칙은 낸 만큼 받는 거고 그리고 지출을 수입 안에서 관리하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재정 준칙이라든지 뭐 연금 개혁이라든지 하는 게 뭐 궁극적인 그런 의미는 통한다고 일맥상통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책에서도 이 2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당연히 이런 이제 두 가지 제도의 목표가 있다면 방만한 재정 운용을 막아야 될 거고, 그리고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정책을 막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라 살림살이를 거덜내지 않도록 뭐 공짜 복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제 10년대에 뭐 그리스 사태 같은 것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도 그런 과거의 역사적인 사태를 보면 이제 지금 한국의 뭐 재정 상태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 상태라든지 이런 게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조금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개혁을 하는 게 이제 거의 뭐 시급하고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국민적인 공감도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뭐 스웨덴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개혁을 성공리에 마친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서 한국도 이런 재정개혁이나 연금개혁을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이 자유기업원의 역사 가운데 대부분을 같이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0년에 월간조선에 프리랜서로 글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객원 기자를 거쳐서 정식 기자가 됐다가 이제 편집장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의 존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시작을 했고, 비정규직이 아니었으면은 34살 먹은 고시생 출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아마 월간조선에 비직부대로 갈 틈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운이 좋아서 이제 월간조선에 들어와서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 중에 많은 부분을 이제 자유기업원과 함께 했습니다. 월간조선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적에 자유주의 사상가 열전이라고 하는 기획을 제가 해가지고 그걸 월간조선에 연재했었고, 그게 나중에 책으로 나와서 전경련에서 이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제 사상적 전향자입니다. 그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한 사람이 아니라 이 파시즘에서 자유주의로 전향한 사람에 해당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자유기업원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정말 자유를 되찾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런 책까지 이제 내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까 남정욱 교수는 이제 주제를 갖다가 택하려고 그랬더니 택할 주제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제 그랬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제 기획 단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 마음에 드는 주제를 갖다가 낼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또 이제 기획자의 특권이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경제나 경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정신사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에서 칼뱅과 카스텔리오에 대한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아마 칼뱅은 잘 아셔도 카스텔리오는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그 칼뱅과 카스텔리오에 대한 스테판 츠바이크의 책을 갖다가 보고 제가 아마 그 책을 여태까지 한 10번 이상 읽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볼 때마다 맛이 다르고 또 주는 그 감동이 다른 책입니다. 칼뱅이라고 그러면 흔히 이제 종교개혁을 한 위대한 이제 종교 지도자로 알려져 있지만은 또 이제 다른 면모도 있더라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얘기하고 정치적 자유를 얘기합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종교적 자유의 확산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전의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자세히는 몰라도 아마 노예 신분에서부터의 해방,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이 정도 의미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리버티 쪽의 자유 개념이고, 이제 라틴적인 자유 개념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프리덤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역사적으로 느끼기에는 흔히 말하는 뇌피셜입니다만, 자유는 자유인데 개인의 자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게르만적인 자유는 일종의 우리 부족의 자유, 우리 집단이 다른 집단으로부터 침탈당하지 않을 자유, 그런 개념이 좀 더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개념들이 역사적으로 발전하다가 그 르네상스 이후에 종교개혁기를 맞이하면서 종교의 자유, 그게 되면서 이제 자유의 개념이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종교를 인정한, 다른 종교라고 하는 건 이제 카톨릭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입니다만은 그걸 놓고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지다가 그걸 갖다 관용하는 데서부터 정치적인 반대자를 관용하는 그런 자유의 개념이 나왔고요.
이 정치적으로 다른 개념을 갖다 관용하는 이 자유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여타 다른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와 생각이 다른 그걸 관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들이 이제 확산되면서 그런 것이 이제 경제적 자유의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중대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개혁 후에 그 칼뱅과 카스텔리오의 충돌이었습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은 있습니다만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카톨릭으로부터의 종교의 자유를 주장했던 칼뱅이 제네바에서 신정 독재를 하게 되면서 자기와는 다른 생각을 갖다가 용납하지 않으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반대했었던 반대자를 갖다가 체포해서 고문하고 처형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거기에 맞서 싸웠던 사람이 바젤대학교의 신학자였던 카스텔리오였습니다. 칼뱅에 대한 그 카스텔리오의 투쟁은 한마디로 말해서 달걀로 바위를 깨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칼뱅은 제네바시라고 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지만은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사실상 거의 스위스 전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독재자였고요.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까지 지배하는 사고까지 지배할 수 있는 독재자였습니다.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카스텔리오는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정말 비참하게 죽을 뻔했는데 운 좋게 정말 그런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칼뱅은 오늘날까지 어떤 굉장히 기억을 하죠. 사람들이 다 칼비니즘 이런 걸 기억하는데 카스텔리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은 그 카스텔리오의 투쟁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 자유, 사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과정에서는 잊혀진 존재이긴 하지만은 카스텔리오의 역할이 컸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카스텔리오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칼뱅이 보였던 행태가 과거 지난 20년 동안 소위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하고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회적 약자이고 소수자였을 때에는 자유를 주장하고 관용을 주장하고 그랬던 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유를 말살하려고 들었고 민주주의를 왜곡했고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갖다 야비하게 탄압했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런 행태를 보면서 카스텔리오의 투쟁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 글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카스텔리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고 옳은 것이 마침내 정당성을 갖기까지 거듭 말하는 일은 절대로 필요하다. 저는 지금 저희들의 투쟁도 이게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참 자유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있고 자유는 아직도 박래품입니다. 옛날에 그 일제시대에 썼던 표현이죠. 박래품, 배 타고 온 물건, 수입품이란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자유는 뭔가 좀 한국 사람들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자유를 얘기하면 방종을 주장하는 것 같고 자유보다는 연대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걸 더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에서도 자유를 갖다가 크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갖다가 많이 외치고 있지만은 보면은 좀 메아리 없는 외침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하여튼 이 자유기업원이 다시는 이제 어디로 도망가거나 유배되는 일 없이 강고하게 버티면서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던데 좀 더 세대를 이어가는 그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선봉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예교수입니다. 명예퇴직을 해가지고 명예교수. 왜 명예퇴직했냐고 많이 물어보던데 놀러 다니려고. 우리 자유기업원이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싸움만 할 게 아니고 좀 여유롭게 놀러도 다니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학과에서 31년을 근무했습니다. 사회학과 교수가 이제 이런 그 보수 우파 모임에 오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늘 그러니까 나쁜 말로 삐딱선을 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하지 않는 생각들을 해보려고 늘 노력하는데 마틴 루터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마틴 루터를 택했는데 우리가 자유, 그다음에 개인, 근대 이런 개념은 마틴 루터한테 큰 빚을 지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얘기들은 뭐 책에 조금 써놨고 책에 있지 않은 얘기들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 후로 이제 개신교 목사들이 결혼을 했죠. 마틴 루터한테 왜 결혼했냐 물어보니까 이랬답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그 점이 제가 마틴 루터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솔직한 얘기입니까? 또 마틴 루터가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수녀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수녀는 마틴 루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틴 루터는 결혼 안 하려고. 왜냐하면 자기 결혼하면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제 자기가 죽으면 불행하게 만든다고 해서 결혼 안 하려고 도망다니려고 해서 그 자기 부인된 그 수녀를 누구한테 소개시켜주고 그랬는데 잘 안 됐던가 봐요. 결국에 이제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뭐 나중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사는데 부부 관계는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 이런 질문에도 마틴 루터가 대답을 합니다. 그 마틴 루터는 모든 걸 성경 중심으로라고 하는 것을 기치로 들고 모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뭐 그런 걸 뭘 찾았는지. 근데 이 결혼한 그 수녀가 뭐 하든 수도원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담당했냐면 맥주 만들던 그 수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를 독일에서는 음료수라고 생각하지 술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맥주가 예전에는 이제 수도원에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수인성 전염병이 많지 않겠습니까? 수인성 전염병이 많으니까 그 물을 마시고 이제 전염병이 이제 확산되니까 맥주를 만들면 거기 있는 바이러스나 이런 게 침투를 못해서 맥주를 이렇게 마시면 전염병이 안 걸리고 또 하나는 맥주가 단백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특히 그러니까 금식 기간 이럴 때 물 마시면 영양 부족이 걸리는데 맥주 마시면 영양 부족도 안 걸린다. 그래서 맥주가 제일 먼저 맥주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수도원에서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독일에 가면 전 독일에서 공부했으면 독일에 가면은 오래된 맥주집은 다 거기 수녀가 그려져 있어요. 수녀가 만들었다 그 얘기죠. 그 수도원에서 만들던 그 공법으로 만들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온 기독교 선교사가 루터교의 목사였다고 합니다. 귀츠라프라고 하는 목사인데 중국 담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중국 담당이었는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중국말로 낸 성경책을 가져왔다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책에 안 써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책에 중국식 표현들이 많지요. 뭐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 긍휼이 여기 없사오며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우리 한글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양에도 한글이라고 하는 게 한국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 하는 것도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이제 서양에 알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결국에 홍콩에서 죽었는데 뭐 50도 되지 않아서 죽은 것 같습니다. 홍콩에 죽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걸 기리고자 홍콩에 가면은 귀슬라프 스트리트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또 갖고 온 게 감자를 가져왔다죠. 감자. 그래서 예전에는 감자, 고구마를 같이 감저라고 했다는 겁니다. 감저.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고구마하고 감자하고 나누었다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루터교는 그러니까 선교해가지고 신도를 늘리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한 몇천 명, 한 뭐 3,000명 정도에서 4,000명 정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교수를 지난 8월 말에 이제 명퇴를 했는데 저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왜 명퇴했냐? 그 다음에 앞으로 뭐 할 거냐? 저는 뭐 할 거냐라고 할 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행사 한번 차려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여행 상품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종교개혁의 발자취를 찾아서라고 하는 걸로 독일에 이제
마틴 루터 흔적을 찾아서 그러니까 그 비텐베르크 그다음에 바르트부억 이런데 그다음에 뮌스터 그다음에 그 제국 의회 그 재판 받았나 포럼 이런 데 다니면서 또 스위스에 가면은 그 제네바 그다음에 그 쯔리히 이런 데 다니면서 그 종교의 발자취를 찾아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우리 제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유기업원에서 그런 거 만드시면 제가 기꺼이 다 자비 부담해서 제 것도 자비 부담해서 하면 좋지 않은데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너무 처절하게 하지 말고 좀 즐기면서 여유 있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주제를 보면 저희가 이제 자유 7가지 원칙 해가지고 재산권 보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화, 경제자유 확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 도시라는 것이 어떤 이런 재산권의 보장부터 시작해서 자유 확산까지 어떤 개체성, 개인이 어떤 그 성취를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으로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그 도시가 개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하나의 그 기반이다. 그래서 그 도시가 주는 효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동과 이주, 개방과 연결, 시장과 거래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다양성과 풍요를 낳고 즐거움을 제공하고 혁신의 거점이 되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데 자치와 질서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만드는 어떤 권위를 가진 질서를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 거기 인용한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 인용된 부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전쟁을 앞두고 사절로 페르시아에 파견된 스파르타의 그 사자들한테 페르시아의 사령관이 페르시아에게 항복을 하고 우호관계를 맺을 것을 종용하자 스파르타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저희들에 대한 각하의 충고는 사태를 충분히 알지 못하신 데서 나온 것입니다. 각하께서는 그 한쪽 면에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다른 한쪽 면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십니다. 즉 노예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단지 아니면 쓴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각하께서 만약 일단 자유의 맛을 알게 되신다면 자유를 위해서는 창뿐만이 아니라 손도끼라도 들고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 자유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분들과 당대의 명필가들과 함께 제 글을 부족한 글을 함께 넣어서 책을 편찬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배진영 우리 편집장께서는 본인이 주제를 먼저 선택하셨다고 그러고 남정욱 작가님은 남은 게 그거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어쩌다가 하멜을 배정받게 돼가지고 고민이 많았어요. 하멜을 어떻게 경제학자가 소화시킬까? 하멜은 다 아다시피 이제 1653년 8월에 여기 와가지고 표류한 거죠. 뭐 인위적으로 사고로 한국에 와가지고 1666년에 9월달에 떠났으니까 13년간 머물다가 그동안 여러 번 탈출을 시도했다가 겨우 이제 여수에서 밀항에 성공해가지고 일본으로 갔는데요. 그럼 개인적인 자유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이야기해야 될까? 마치 파피온 같은 이야기는 제가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교묘한 그 절충을 시도를 했더랬습니다. 하멜 표류기보다도 표류의 배경에 더 주목을 하자. 표류기 그 내용보다도 왜 걔가 한국까지 와가지고 조선 땅에 와서 표류기를 썼느냐. 결국 네덜란드의 그 1602년에 시작한 최초 근대적 그런 주식회사 제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출발한 거죠. 물론 하멜 이전에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직원이 우연히 제주도에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여기에 기여한 사람이 있어요. 벨테브레이가 박연으로 하고 이름 갖춘 사람도 그렇죠. 그 양반도 25년 전에 하멜보다 먼저 도착했었는데 그 두 개의 차이. 왜 네덜란드에서는 그 당시에 최초의 주식회사 제도 만들어가지고 글로벌 무역 경영을 시작했는가? 왜 조선은 산업공상의 그런 신분 차별 제도 아래에서 무보 농말 제도를 고집했는가? 그 두 개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만 읽어보시면 되는데 결론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저의 스승이기도 했던 더글라스 노스 교수가 늘 한 이야기가 동양보다 못 살았던 서구 세계가 중세 이후에 세계 경제를 쥐락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효율적인 경제 조직을 발전시켰고 그 효율적인 경제 조직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고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착안하시면 네덜란드가 17세기에 어떻게 세계 경제를 제패했고 그 일환으로 우리 하멜이 여기까지 왔다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또 하나 그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이 파트가 지금 235쪽에 시장화에 들어가 있는데 시장화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시장과 연결시켜서 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 경제학의 기술, 경제 성장의 근본적인 동인을 이야기할 때는 효율적인 경제 발전을 효율적인 경제 조직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은 시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시장만 가지고 안 되고 기업이라는 계획, 플래닝이라는 시장 거래를 내부화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게 로널드 코즈의 이 거래 비용 경제학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 발전, 조선의 가난함 이 두 가지는 효율적인 경제 조직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이런 발견 또는 혁신에 노력을 했는가 안 했는가의 차이인데 그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연 효율적인 경제 조직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은 누구나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AI가 어떻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 기술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그런데 그 관련해 가지고 효율적인 경제 조직이란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알고아가 그랬습니다. 금속활자, 최초의 금속활자는 뭐 한반도 고려에서 발견 또는 발명했지만 결국 인류의 문명을 바꾼 인쇄술은 독일에서 만든 금속활자였다. 뭐냐? 기술이 아니다. 자본이 아니다. 효율적인 경제 조직이 중요하다. 시장과 또 그 시장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그런 기업 조직 같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